특별 방송 시간입니다. 지난 11월 5일 박근혜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초유의 일이죠.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주권방송에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동북아의문의 문경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생방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정말 뭐 한 이틀 지금 지난 상황인데 네. 굉장히 뭐 한 몇 개월에 걸친 풍파가 다 느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떤 과정으로 이 청구가 됐는지, 정당해산 심판이 청구가 됐는지 이 과정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발단은 네. 그 이석기 의원의 내라는 뭐 조작 사건 이게 발단이 됐고요. 이게 8월 말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월 초에 법무부에서 그 위헌정당 단체 관련 대책 TF 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달 가까이 이 자료를 수집을 하고 이 심판 청구를 하기 위한 이제 논리를 개발을 한 거죠. 그리고 바로 이제 엊그제 11월 5일 날 아침에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했는데, 사실 이때 심의 의결을 할 거라고 본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언론 보도에도 여기에는 그냥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겠다라고 했지 여기서 의결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다들 보고만 하는 줄 알고 있었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유럽 순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사안을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에 그렇게 그냥 처리하겠느냐. 그래서 갔다 오면 하지 않겠냐. 아마 다음 주쯤 이제 처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고만 한 게 아니라 긴급 안건으로 상정을 해가지고 의결까지 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날 바로 그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를 해버렸습니다. 네. 활동에 대한 가처분,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까지도 그날 완전히 다 번갯불에 콩과 먹듯이. 네. 예,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는, 뭔가 결단하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단 하나의 일이 이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명박 정부의 그 불도저식 네. 사업이 무색해진 나타났습니다. 지경입니다. 네. 이게 뭐 그 이제 가처분 신청과 그 다음에 네.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선고도 청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를 청구를 한 셈이 됐죠. 네. 자, 심판 청구 배경으로는 진보당 내란 음모 조작 사건 때문이다. 이걸 얘기를 했다가 요번에 오늘도 이제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내란 음모 사건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통합 진보당은 앞으로 그 국가 안보에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방적 조치 하나다라는 예. 또 얘기까지 했어요. 예, 뭐 그런 논리라면 이제 박근혜 정부가 독재 정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적 조치로 하야해야죠. 하야를 하는 게 맞지 탄핵을, 않겠나.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내란 음모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아직 법률의 판단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랬다. 그렇죠. 라고 하기에 조금 예. 민망한 수준이니까 또 예방적 조치라는 말로 해서 구성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일날 11월 5일날 이 법무부에서 뿌린 보도 자료에 따르면 그 심판 청구 배경에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게 그 이른바 이제 RO라고 흔히 약칭으로 부르는 뭐 혁명 조직의 이름이 혁명 조직이에요. 예. 그 이제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 핵심 조직으로 꼽히고 있는 뭐 RO라는 사건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RO의 내란 음모로 활동의 위헌성이 소명되었음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활동의 위헌성이 소명되었다라고 했는데 RO 이 내란 음모 사건은 지금 아직 재판이 시작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판 준비기일만 지금 진행 중인 거고 아직 본 재판이 시작이 안 된 상황인데, 게다가 지금 검찰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RO라는 조직에 대해서는 지금 뭐 반국가 단체라든지 이적 단체라든지 기소가 안 된 상황 아닙니까? 네. 그게 왜 기소를 안 했느냐라고 했더니 아직 수사 중이어서 기소를 못 했다라고 검찰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일찍이 검사 쪽에서는 RO에 언제 이것이 결성되었는지, 구성원은 뭔지, 그래서 강령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것은 조직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규정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조차도 지금 되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예. 그렇게 아직도 수사 중인 상황, 이게 반국가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검찰이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마치 위헌성이 소명되었다, 재판이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 헌법의 근본 정신인 죄형법, 아니죠,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을 네. 완전히 무시하고 마치 이것이 근거가 돼서 통합진보당은 위헌 정당이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게 바로 지금 법무부의 모습입니다. 예, 과거 아버지 시절에 인혁당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초법적인 것, 그리고 뭐 사법 살인의 날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되고 막 이랬잖아요. 네. 이거는 그래도 최소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이후 몇 시간 만에 사용을 집행된 거다라고 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그 아버지가 지금까지 독재자라고 불린 마당인데, 이제는 이게 재판도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내사 중인 수준에서 이걸 법무부 장관이 소명된 사건이라고 바라보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정당 해산을 하는 거란 말이죠.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예. 사법부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네, 저는 여기서 가장 분노해야지 될 사람들은 통합진보당 당원들도 분노해야 되지만, 가장 분노해야 되는 사람들은 율사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예, 사법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네. 자, 여론조사 결과가 청구 배경에 들어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배경에는 뭐라고 또 돼 있냐면, 심판 청구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조성된 상황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첨부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TV조선, JTBC, 문화일보 이 세 군데의 여론조사 결과를 첨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종편 아니면 뭐 문화일보 하면은 뭐 조중동과 네. 쌍벽을 이루는 그런 이제 보수 언론 아닙니까? 네네. 이런 언론들의 보도만 놓고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이제 뭐 TV조선에서는 이제 위헌 당 해산에 찬성하는 게 62%, 뭐 JTBC는 63.9%, 문화일보는 66.1%,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 알다시피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 여론조사 기관의 입맛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치를 충분히 바꿀 수가 있거든요. 문항을 어떻게 하느냐, 뭐 유선 전화만 하느냐, 무선 휴대전화까지 하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바꿔낼 수 있는 건데, 이걸 근거로 해서 이 정당, 그러니까 헌법기관을 하나를 없앤다는 거 자체가 이게 말이 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대통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대통령도 하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논리까지 이제 성립하는 거죠. 지금 계속 자기 발목에 지금 족쇄를 채우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은 여론조사라는 것도 조작, 아니 뭐 대선 과정에서 봤지만 여론이 얼마나 조작하기 쉬운 것인가. 그렇죠.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댓글 달기만 해도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렇죠. 조작 가능성이 높은 여론조사 결과를 그렇지 않아도 찌라시라고 불리우는 그런 방송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정당 해산을 청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헌적 발상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진보당이 위헌이다라는 근거들을 줄줄 지금 뭐 만들어내느라고 바쁩니다. 예. 네. 이제 헌법에 따르면 정당 해산 심판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헌법 제8조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당의 목적과 활동에 대해서 이제 소명을 해야 되는 거죠, 정부가. 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일단 이제 그 목적에서는 강령과 규약, 그 다음에 뭐 대선 공약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 그다음 이제 활동 역시 뭐 북한의 대남 혁명론을 추종하는 전술에 따라서 뭐 활동을 했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더해서 이 통합진보당을 이루고 있는 구성하는 사람들이 이 종북 성향의 순수 NL 계열로 구성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놓고 이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사실은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한국의 정당 중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목적과 활동을 한 정당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대 정당 중에 있습니다. 네, 자유당으로부터 시작해서 공화당, 그 뒤에 이제 쭉쭉 해서 지금 새누리당까지 이러한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던 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용인해줬던 것이 또 이 정당 활동이라는 것에 네. 하여튼 고유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약간 다르다 하더라도 네. 그리고 그들의 민주주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랑 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것을 선거나 이런 국민의 판단에 맡긴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정당들을 용인해 왔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선거에서 이 국민들의 득표의 5% 미만의 득표를 하면 당을 해산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군소정당들 같은 경우 이름이 자꾸 바뀌는 게 네네. 총선이나 대선에서 득표율이 낮아가지고 이게 해산이 되고 다시 이 비슷한 이름으로 다시 만들고 이런 게 반복되니까 군소정당들 이름이 자꾸 바뀌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정당을 해산할지 말지는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정부가 나서가지고 해산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네. 모습을 보여주는 특히나 거죠. 지금의 정부는 민주적 기본 질서의 를 위배하면서 만들어진 정부가 아닌가라는 지금 의구심을 받고 있지 네, 않습니까? 강한 의구심이 전 있죠. 세계적으로 네. 거의 확신에 가까운 의구심인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보당이 종북 성향의 순수 NL 계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 참. 종북 성향의 순수 NL은 뭐고 비순수 NL은 뭐고? 야, 참 이게 말 웃긴 네. 얘기인데 네. 이 논리가 이렇습니다. 이 정부의 논리는 뭐냐면은 그 과거에 이제 90년대 후반에 민혁당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그 민혁당 사건의 잔존 세력이 이 아로를 만들고 아로가 경기동부를 만들고 경기동부가 진보당을 접수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그 민혁당 세력의 잔존 세력이 뉴라이트 택심들이기도 하죠. 예, 네, 그쪽으로 네. 간 사람들도 많이 있죠. 네. 예. 근데 뭐 여기서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2001년 NL 계열은 뭐 군자산의 약속을 계기로 현실 정치에 참여하기로 해서 당에 대거 입당했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네, 네. 사실 이제 그 당의 이제 당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런 이제 정부의 주장을 보면 좀 황당하죠. 왜냐하면 네. 이때 당시에 그 2001년도 이후에 이제 당에 대거 입당했던 상당수의 사람들은 지금 이미 탈당해버렸거든요. 탈당해서 정의당이나 뭐 이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을 장악해서 지금까지 왔나? 이건 좀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고 거기다가 뭐 지금 아로라는 것도 뭐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그 검찰력을 총 집중해 가지고도 실체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 실체도 밝혀내지 않은 게 뭐 경기동부연합이라는 또 새로운 작년부터 언론에서 한참 떠들고 있는 이거 역시 또 실체가 없는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당을 장악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통합진보당의 주요 당직자, 뭐 지도부, 뭐 지역위원장 이런 거 다 당원들이 투표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원들이 그 사람들을 투표로 찍어줬다는 건 당원들도 그럼 다 뭐 아로 성원이냐? 뭐 이런 이제 논리까지 가능한 거고 특히 이와 관련해서 그 5일날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정부에서 법무부에서 그때 네. 기자들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 아로 성원이 당원들을 뭐 장악하고 있다는데 당원들 중에 아로 성원이 몇 %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했냐면 아로 성원 중에 당원이 8, 90%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질문을 이해를 못한 건지 아니면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반대되는 엉뚱한 답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로 성원들이 당을 장악했다라고 하면 당원들 중에 아로 성원이 뭐 상당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그러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건 대답 안 하고 아로 성원 중에 당원이 몇 명 있더라 이런 이제 엉뚱한 대답을 한 건데 그만큼 정부나 수사기관들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는 걸 가지고 마치 당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가지고 당을 통째로 위헌정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하여튼 뭐 순수 NL인지 비순수 NL인지는 모르겠으나 순수 NL이 하면 문제고 비순수 NL이 하면 안 되고 이것도 사실은 헌법 이상의 발상이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렇죠. 예. 뭐. 그걸 어떻게 뭐 순수 NL인지 비순수 NL인지 헤테로인지 호모인지를 어떻게 구분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식의 얘기를 이런 어휘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조악하다 그래야 되나요? 예,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논리대로라면 자칫하면 네. 그 지금 통합진보당에 있는 당원들은 거의 대다수가 종북 성향의 순수 NL이다 이런 논리로까지 이제 비약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뭐 대단한
조직이네요. 몇만 명이나 되는 당원들이. 아니 예전에 좀 약간 그 위험한 단체가 나온다 하면 계속 이제 뭐 NL이냐 뭐 NL이다 뭐 네. 친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전대협이 그러했고 한총련이 그러했고 네. 이러면서 이제 당까지도 오는 과정이었는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어쨌든 뭐 전대협 100만 학도가 종북 성향의 순수 NL이었을 거고 네. 지금은 뭐 300만 대학생이 대학생들? 예 순수 NL인가요? 참. 진보당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작네요. 10만 당원이니까. 네. 네. 자, 진보당의 지도부와 지역위원장, 당직자들 상당수가 이른바 RO 조직원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네. 뽑는 거다. 근데 여기서 또 예. 정부가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게 뭐냐면 네. 그 작년에 있었던 네. 그 경선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이제 수사하면서 거기서 이 당 서버나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을 해서 네네. 누가 누구한테 어떤 당원이 당시 비례 후보 누구한테 투표했는지를 다 파악을 해놓은 거예요. 네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석기 의원을 그 의원에게 투표한 당원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있다. 네. 따라서 경기 동부 세력이 전국에 고루 분포해 있는 거다. 네네. 이런 주장을 좀 펴고 있습니다. 네네. 참 이렇게 이제 하면은 투표 누구한테 투표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이제 조직원으로 네. 변신하는. 그럼 앞으로 이제 이석기 의원한테 투표한 사람 당원들을 다 체포하겠다는 건지 네네. 참 황당한 주장들을 자, 하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좀 예상됐던 것이기도 한데 뭐 이석기 의원이 그랬으니까 비례 후보 순번에서 앞번호를 또 차지했겠죠.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이건 그런 건데 이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을 네. 반국가적으로 바라보고 오염물로 인식하는 네. 이것도 요 인식이 확장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아 그래서 그 네.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어제 그제 이 보도가 쭉 나가면서 댓글들이 달리는데 네네. 뉴스 초반에 나오는 댓글들은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좋았어요. 네네. 그 박근혜 정부의 어떤 반민주성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규탄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네. 갑자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댓글들의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또 그래서 갑자기 그 예. 사이버 부대라든지 이런 데가 풀어나 동원된 본 것 같습니다. 예, 동원됐다는 느낌이 딱 옵니다. 왜냐면 댓글의 수준이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무슨 댓글이 달리냐면 이게 진보당을 비난하는 댓글보다는 민주당을 비난하는 댓글이 더 많이 달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문재인을 찍은 국민들도 다 종북이다 이런 식의 논리들을 막 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다음 단계 관역을 노출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이 여론이 되는 것처럼 만드는 겁니다. 네. 그 여론조사는 TV조선이나 JTBC나 문화일보 정도에서 하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을 해산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정부가 또 똑같은 거 청구하면 하는 되는 거죠. 겁니다. 네. 저는 아주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그 한국 이름 박정희, 다카키 마사오. 네. 네, 그 시절에 국회 해산 시도 네. 국회 해산 하잖아요. 국회 해산하고 선거권 박탈합니다. 예, 그 아버지한테 배운 딸이 정당 해산 벌써 했어요. 집권 8개월 만에. 네. 예, 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국회 해산 못할이라는 법이 없습니다. 삼권 분립 이거는 이제 중학교 사회교과서에서나 남아있는 것이 되는 나중에는 역사 거죠. 교과서에나 남아있겠죠. 네. 자, 다음으로 진보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창당도 하고 활동도 했다는 건데요. 그 지령을 순수 NL 계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접수한 셈이 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창당은 사실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진보당이 이제 그 기원은 민주노동당에 있는 거고 민주노동당 네. 기원은 또 뭐 국민승리 21인가요? 뭐 거기에 있는 거고 뭐 네, 그런 건데 네. 뭐 이제 민주노동당부터 본다 하더라도 민주노동당 초창기에 대다수 민주노총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었고 흔히 이제 얘기하는 그 이제 뭐 자주나 뭐 통일을 좀 강조하는 거기에 이제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진보 세력들은 나중에 이제 많이 입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당 과정부터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민주노총도 북한의 지령을 따라서 움직인다. 이런 이제 논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거고 여기서 이제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게 뭐 간첩단 사건들을 자꾸 이제 뭐 끌어들여서 당원들 중에 국가보안법에 연루됐던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이거 봐라. 국가보안법 연루자들이 당원들 중에 있었다. 그러니까 북한의 지령을 받은 거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1심의 사건이라든지 최근에 왕재산 사건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고 있는데 이 심해 사건이나 왕재산 사건 같은 경우 이거 뭐 여기서는 간첩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도 자료에는. 근데 사실은 그 반국가 단체로 기소했다가 안 돼가지고 이적 단체로 기소했다가 또 무죄 받고 이런 사건들이에요, 이게 다. 네, 간첩 부분은 무죄, 간첩단 부분은 무죄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그냥 뭐 개별적으로 예. 집에 책 이적 표현물이라고 해서 뭐 네, 무슨 진보적인 서적 몇 권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처벌한 건데 이걸 가지고 마치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당이 움직인 것처럼 네. 하나의 정당이 움직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그리고 거죠. 1심이나 왕재산 사건 관련자들은 당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지도 않았었고 지금도 예 아니죠. 그렇죠. 자, 진보당의 강령을 문제 삼았습니다. 강령의 어떤 부분이 도대체 위헌이라는 건지 이것 때문에 진보당 사실 정당 강령 같은 거 별로 관심 없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그렇죠. 예. 갑자기 이제 학습 열풍이 불었어요. 네, 그래서 정당 강령을 새삼 또 읽어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좀 굉장히 사람들의 지적 수준을 높이는 과정이 또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예. 일단 보면은 강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게 진보적 민주주의, 자주, 평등, 평화, 민주적 변혁, 연대연합, 부강통일국가 건설, 자주적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 철수, 민중 주권 원리, 연방제, 북한 옹호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쭉 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상당히 많은데요. 민주주의, 자주, 평등, 평화, 민주적 변혁, 연대연합, 부강통일국가 건설, 자주국가, 국가보안법 폐지 뭐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색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아, 예. 나름대로 가치 있는 말들을 쭉 모아놓은 거. 네. 예,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나 실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역량상의 의구심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질 수 있는 가질 법한 그런 지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뭐 국가보안법 철폐나 미군 철수, 연방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뭐 문제 네. 삼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법적인 잣대까지 들이댈 수 있나?라는 생각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보수적인 사람들도 이걸 반대할 명분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민주주의를 하자, 자주를 하자, 평등, 평화를 하자는데 이걸 반대할 명분은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브리핑 하는데 기자가 또 물어봤어요. 아니 진보적 민주주의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정부의 답변이 뭐냐면 이건 좋은 단어로 포장을 한 것이지 실제로는 북한의 주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좋은 것은 뭐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아니 그건 좋은 말로 포장만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치부해버리고 사실은 이게 북한의 주장들이다라는 건데 이렇게 따지면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아 그럼 북한이 계속 좋은 것들을 주장을 했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버릴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 고무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도 있는데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제 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개념 자체를 잘 모르고 지금 정부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해놓고 뒤에 또 자주적 민주주의라고 했는데 자주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당 강령에 들어가 표현 나온 적도 없고 당의 어떤 무슨 대선 공약집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당 강령에도 정확하게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보적인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거 다른 개념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 중에서도 진보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진보적인 그 성격을 가진 민주주의를 하자는 건데 진보적 민주주의는 하나의 새로운 사회 과학적 개념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동일시할 수 없는데 진보적인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있네? 그럼 이건 진보적 민주주의다. 이거 북한에서 나온 말 아닌가? 이런 식으로 논리를 갖다 붙이는 거죠. 예, 저는 이제 남과 북이 같은 동포로 같은 언어를 훈민정음의 네. 영향하에 있었고 예. 같은 언어를 쓰는 한 이 문제는 계속 끊임없이 누구에게든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렇죠. 문제가 돼요. 이거는 한국이 뭐 언어를 바꾸든지 북이 한글 자체를 포기하든지 이렇게 돼서 영원히 다른 문자 체계를 갖고서는 살지 않는 한 문제가 된다. 민주주의 그러면 데모크라시 이렇게 써야 되나요? 북한에서도 민주주의를 네. 주장하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 하나씩. 대체 진보적 민주주의가 뭔데, 뭐길래,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예. 네. 정부에서 주장하는 건 일단
그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1945년 10월 그러니까 해방 직후죠. 네네.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45년 10월에요. 네. 뭐 그런데 이것도 진짜 우리 국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은 전쟁이 났다. 뭐 북계 독재자다. 네, 뭐 이런 북한은- 식으로 이렇게만 이렇게 인식하게 해왔지. 45년 10월에 일찍이 진보적 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인가? 그렇죠. 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그런데 더 정부가 잘 네. 계산을 잘 해봐야지 됩니다. 이런 네. 것들. 근데 더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이전에 네. 이 이전에 이미 여운형 선생이 건국동맹을 만들면서 건국동맹의 강령에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정부 주장대로 하면 여운형 선생도 뭐 종북이 되는 건가? 그때는 분단도 되기 전인데 네네. 그런 이제 황당한 그러니까 논리가 나오죠. 먼저 좀 대중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네, 여운형 선생님의 진보적 민주주의도 있는데 그렇죠. 그게 굉장히 공포감 때문인가요? 대북 공포감이 결국 국민들까지도 이렇게 하고 공부를 또 안 한 걸 티를 막 내게 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진보적 민주주의가 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는 거죠. 네, 북한에서 예, 이런 말을 썼느냐 안 썼느냐. 북에서 일찍이 45년 10월 달에 북의 지도자가 썼다. 이 말을 썼다. 그 전에 여운형 선생님이 썼든 안 썼든 그런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사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진보적 민주주의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이 먼저 공식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우리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아무리 좋은 가치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네,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몰수돼 버린 상태에서 이 사회를 꾸려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군요. 참 어이가 안타까운 없습니다. 몰상식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정치 분야의 강령을 살펴보지요. 네, 이제 예. 정부에서 문제 삼은 건 이런 겁니다. 통합진보당인 정치 분야 강령에서 통합진보당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라는 게 강령에 나오는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냐? 이건 국민이 그 주인이 되는 국민 주권주의와 반대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이 놀고 먹는 사람인가요?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 그 다음에 민중이라는 표현, 그 총리가 또 얘기해서 논란이 됐죠. 민중이라는 표현은 사회주의적 개념이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진보적인 민주주의는 진보적 민주주의로 말을 바꿔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결국 나오는 게 이제 뭐 이게 민중주권주의다라고 하는데 민중주권주의, 민중주권 이런 표현은 당 강령 어디를 뒤져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뭘 이제 문제 삼냐면 민주변혁을 뭐 추구했다라는데 변혁이라는 단어 자체가 강령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없는 단어들 비슷한 거랑 연결시켜가지고 마치 막 당 강령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정부에서 조작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네. 아니 그리고 민주적 변혁이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아니, 것도 아니죠. 일하는 사람들이 정부의 주인이 되고 자기 권력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놀고 먹는 사람만 민주사회의 주인이 돼야지. 아니 그거를 과연 민주사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맞는 민주주의인지. 이게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 대다수는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일 안 하는 사람들은 뭐 쉽게 말해 진짜 놀고 먹는 사람들은 불로소득으로 네, 극소수인 거고. 그렇죠. 부모의 땅 투기로 해서 그냥 대충 임대료나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외지자동차 끌고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주인이 되는 사회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사회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과연 그 정당을 합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라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진보당의 강령에서 말하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된다라는 건 일하는 사람만 그 인정받고 나머지는 뭐 국민에서 배제한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정부가 사실 이 특권계층 위주로 특권계층의 요구를 국가 정책으로 자꾸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일하는 사람, 국민의 대다수인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그런 정부를 세워야 된다라는 뜻에서 이런 이제 강령을 넣은 거거든요. 네네. 이걸 그대로 이걸 세상에 어떻게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정부가 일하는 사람만 주인이니까 국민은 그럼 주인이 아니냐라는 논리로 해석을 하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북에도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 헌법도 잘 안 들여다보고 우리나라
이 존재하는 정당의 강령도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강령 따로 뭐 그렇죠. 활동 하는 거 따로다라고 따로. 생각하고 네. 있고 다 그냥 비웃음거리일 뿐이죠. 근데 이 문제를 또 야기시킴으로써 한국의 법무부가 북의 헌법까지도 또 들여다보게 한단 말이죠. 공부 그래서 많이 시키고 있어요. 예, 북한의 또 인민주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인민주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랑 똑같은 표현, 그 어휘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북의 헌법 4조에 주권은 노동자와 농민과 근로인텔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이런 사람이 주인 되는 정부를 수립한다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나라에 미국의 헌법에는 미국의 그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 농민 그리고 인텔리와 모든 국민들이 미국의 주인이다라는 비슷한 표현이 없을까요? 예? 어느 거기엔- 나라 헌법이 자기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일하는 백성들, 사람은 주권이 없다. 뭐 네. 이런 헌법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나라의 헌법도 다 한국의 그 헌법과 비슷한 수준, 그리고 북한의 헌법도 비슷한 수준에서 만들어지고 한국의 정당은 모두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정말 웃기는 경제 분야 강령도 문제 삼았죠. 예, 뭐라고 했냐면 통합진보당의 이제 경제 분야 강령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국가 기관 산업 및 사회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국공유화 등 사회적 개입을 강화해 생산 수단의 소유 구조를 다원화하며 공공성을 강화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회주의다. 이렇게 딱 또 규정을 하는 거예요. 자, 네. 봅시다. 국가 기관 산업 및 사회 서비스. 그러니까 이건 뭐 철도, 우편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네. 수도, 전기,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다. 민영화 추진을 반대하면 사회주의가 되는 건가요? 이건 좀 황당한 얘기인 거죠. 네.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도 국가 기관 산업을 민영화하는 국가도 있고 그걸 국유화를 계속 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민영화를 해야 자본주의고 민영화를 안 하고 국유화를 하면 사회주의다? 이런 이제 황당한 논리를 정부에서 공부를 너무 네.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거는 박근혜 후보, 당시 후보의 공약에도 네. 굉장히 위배되는 거거든요. 박근혜 씨는 지금 물론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그렇죠. 그때 국가기관산업 및 사회서비스 민영화 추진 최대한 억제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KTX 민영화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추진하려고 하니까 이게 반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했습니까? 이게 북의 경제 부분에서 북에서 얘기하는 자립경제와 비슷한 얘기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지금. 뭐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이렇게 이제 북한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사회주의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생산수단은 국가나 뭐 이제 협동조합, 뭐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그런 협동농장으로 많이 돼 있으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산수단 그 진보당의 강령을 보면은 생산수단의 소유 구조는 다원화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개인이 가질 수도 있고 그 뭐 기업이 가질 수도 있고 국가가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사회는 너무 개인 소유로만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민영화로만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요한 건 국유하고 중요하지 않은 건 민영화를 하고 뭐 개인도 소유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자는 건데 이걸 개인도 소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싹 빼놓고 국가가 소유하게 했어? 그럼 북한하고 똑같네? 이런 식의 논리를 지금 들이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민영화의 유럽에서 서유럽에서 민영화의 여신으로 보이는 이제 대처 있잖아요. 영국의 예, 대처 죽었을 때 영국에서 막 좋아했다는 축제가 벌어지고 막 이랬었는데 그 대처에 대해서 그 대처의 민영화에 대해서 비판하는 영국 사람들 전부 사회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민영화를 강제로 추진함으로써 벌어지고 있는 많은 모순 이런 것들을 실제 생산수단 소유구조를 다원화해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거고 심지어는 제안으로. 한국 헌법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위헌 세력이 아니라 정부가 지금 헌법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다카키 마사오 시절을 생각해보세요. 국가기관 산업 및 사회서비스 다 국가 주도였으니까. 국유였어요. 네. 그때 그러면은 공산국가였습니까? 그거 아니었잖아요. 참.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역사도 부정하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통일 분야 강령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이랬다라고 지금 문제 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통일분당은 이제 아무래도 제일 많습니다. 뭐 지적하고 있는 게. 자,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 동북아의 비핵 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한다. 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약간 좀 그 표현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정부의 보도자료에 뿌린 거랑 실제 강령하고 약간 다른데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를 해체하고 동북아의 이 협력 안보 체제를 그 평화 안보 체제를 만든다라는 내용까지 쭉 들어가거든요. 네. 그 부분 또 쫙 빼놓고 이렇게 딱 보도자료는 뿌렸더라고요. 네, 근데 네. 실제로 이제 보면은 자, 이 뭘 문제 삼고 있는 거냐? 일단 그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의 핵 폐기를 연동시켜서 결국 이 주한미군도 철수시키고 북한의 핵도 정당화시켜주고 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그 북한을 추종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그 다음에 평화협정 북한이 남한의 주체 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의 전 단계로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한미 군사동맹 분쇄,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다라고 하는데 표현도 이제 상당히 과격하게 바꿔놨는데 네, 네. 강령에는 연방제 통일이란 말이 없습니다. 연방제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보면은 뭐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다라고 하는데 평화협정 체결을 진보당만 주장했습니까? 전 세계가 주장하는 네. 거예요. 부시도 평화협정 체결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에서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네. 그리고 그 이틀 후에 당시 이제 대선 기간이었잖아요. 이명박 대선 후보 그때 뭐 저기였겠죠. 대선 후보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 얘기가 나왔는데 나도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명박 대통령도 혹시 그럼 종북이었냐?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휴전협정이 영원히 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요. 휴전협정을 뭔가로 대체하려면 하나는 아예 전쟁이 터져버리든지 아니면 평화협정 맺는 거 말고는 방법이 무슨 없죠. 답이 있겠습니까? 전쟁을 해서 둘 다 완전히 멸망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평화협정 해서 휴전협정을 찢어버리든지 이거 두 개의 방법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멸망하는 전쟁 쪽을 지금 그럼 새누리당이라든지 정부는 원한다라는 것인가? 참 황당한 결론이 나오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뭐 북한의 핵과 뭐 이 주한미군 철수를 연동시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통합진보당에서 주장한 거는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의 핵 폐기를 연동시킨 게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과 북한의 핵 폐기를 연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지금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연동시키는 것 자체는 사실 지금 육자회담에서 당연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동북아 6개국, 남북, 미, 중, 러, 일 6개국이 모두 동의를 해서 평화협정 체결과 이 한반도 비핵화를 연동해서 함께 진행하자라고 합의를 해놨어요. 그게 9.19 공동성명 아닙니까? 육자회담에. 네. 자기들이 합의해놓고 진보당이 이런 주장을 하니까 너네는 왜 북한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느냐 이런 식의 이제 지금 황당한 본인들이 합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네, 육자에서 지금 빠졌나요? 육자회담 자체가 도대체 뭐 때문에 굴러가고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보여지고요. 사실 굉장히 많은 이 통합진보당뿐만 아니라 굉장히 진보적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반도 비핵화, 남과 북 주한미군, 네. 주한미군 소유한 그렇죠. 혹은 때때로 끌고 오는 핵항공모함까지 포함한 핵잠수함. 비핵화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반도 비핵화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해서 지금 육자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굴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하는 사람들 전부 이제 종북으로 몰아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북에서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 지금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뭐 이제 주한미군 철수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게 북한의 주장과 똑같다. 그래서 뭐 이적행위고 위헌이다라고 하는데 헌법 어디에 주한미군은 영구히 주둔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혹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헌법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주한미군 외국 군대가 자기 나라에 주둔하고 있고 그 외국 군대가 작전권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전권과 관련해서도 또 공약에 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새누리당. 네. 예, 새누리당 그 대통령 후보 공약에 전시작전권 관련해서 또 지킬 마음은 없지만 어쨌든 그것이 정의다라고 생각해서 다 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 군대가 주둔해 있는 게 비정상적 상황이기 때문에 정전협정에 외국 군대는 철수하도록 한다라는 것이 이미 53년도에 약속이 되어 있는 박혔죠. 예, 60조에 상태이지 딱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이와 영구 관련해서 주둔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 위헌이고 찬성하면 합헌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오로지 한 가지 의견만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네. 사회라는 이제 황당한 얘기가 되는 거고 네. 이들이 좋아하는 여론조사를 한번 봅시다. 실제 그 2000년 6.15 공동선언 나온 직후에 이제 가장 여론이 이제 높았는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70%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도 그 정부에서 좋아하는 종편에서 조사를 했을 때도 40%까지 나옵니다. 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뭐 이제 단계적 철수와 뭐 즉각 철수, 그다음에 영구주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단계적 철수와 즉각 철수 합하면 40% 넘게 나오거든요. 네. 종편에서 조사해도 이런데 그러면 이 40%의 국민들을 어떻게 뭐 다 북으로 보내실 건지 아니면 총살을 하실 건지 참 답답한 노릇인 거죠. 네네. 자, 국가보안법 폐지도 문제 삼았어요. 네, 국가보안법 폐지를 문제 삼으면 어떤 논리가 이제 만들어지냐면 2004년도에 혹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노무현 앞에서. 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했고 당시 여당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했어요. 네. 야당의 반대로 결국 안 됐죠, 무산됐죠. 그러면 당시 노무현 정부와 뭐 열린우리당 지금 이제 민주당으로 흡수됐지만 민주당 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게 도대체 위헌이면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지 않습니까? 낡은 칼이고 이제 네, 칼집에 박물관.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한 게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를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한 건데 네,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지지자, 친노, 네. 추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를 전부 종북으로 모을 수 있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새누리당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날치기 처리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한시적 특별법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근데 그 한시적이라는 말 뜻을 모르나? 단어가 너무 어려운 단어인가요? 네, 아주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국가의 좀 모양새가 갖춰질 때까지 비상적인 어떤 법으로 제정을 해놓고서 이거를 지금 국가보안법을 헌법보다 더 중요하게 쥐고 흔들면서 국민들을 위협하는 이 상황이 정말 이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형법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국가의 근간이 되는. 그리고 당시에 2004년도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는 의원이었는데 국가보안법에 7조는 없애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고무찬양 조항이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 남용. 그렇죠. 하는- 악법 조항인데. 네. 그럼 본인도 그렇게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여론이 참 그랬나 봐요. 왜냐면 박근혜 씨가 국회의원 하면서 별로 말을 안 하잖아요. 거의 말을 하는데요. 특히 이런 사안 관련해서 말을 안 하는데 그때 여론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래도 좀 그죠? 개폐 네. 논의가 됐는데 개정 쪽에 손을 들어줬던 예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연방제 강령이 아까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 특히나 6.15 공동선언 예. 이후에 남북이 합의한 것이 이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국가연합의 공통점을 살리는 방향의 통일. 그렇죠. 이게 공식적으로 합의된 거잖아요. 가장 높은 수준에서. 근데 이제 정부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건 뭐냐면 강령에는 분명히 이제 연방제가 없으니까 강령 가지고 문제를 못 삼고 네. 대선 공약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는 거예요. 네네. 대선 때 뭐 코리아 연방공화국, 뭐 상상하라 코리아 연방 뭐 이런 이제 그걸 들지 않았느냐. 네네. 그래서 연방제를 주장하는 거고 연방제 주장은 북한의 적화 통일 전략에 동조하는 것이고 폭력에 의한 대남 혁명을 용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위헌이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일단 논리를 보면 연방제라는 건 여러 다양한 통일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방제 통일 방안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연방제 통일 방안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고려 민주연방공화국인가요? 그거는 그런 연방제 그 통일 방안 중에서도 한 가지 종류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연방제라는 단어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고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우리 정부와 뭐 공안 검사들은
미 연방은 정말 아우, 불편한 일이죠, 네, 이게. 미국은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연방제라는 것만 주장한다고 연방제를 언급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난리를 피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 내용인 거고,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3단계 평화통일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그 1단계가 연합제, 2단계가 연방제, 3단계가 완전 통일 이런 단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 통일의 방안으로서 연방제를 용인을 했었다는 거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6.15 공동선언에서는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합제가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공통성을 살리는 방향에서 통일을 하자라고 합의까지 났어요. 그러니까 남북이 서로의 통일 방안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공통성을 찾아가자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연방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건 북한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 논리가 정말 황당한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북한의 대남 혁명의 노선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 대남 혁명을 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워서 연방제 통일을 한 다음에 이 적화 그 사회주의를 흡수한다라는 논리 그걸 만들어놨어요. 근데 대남 혁명하면 이미 체제가 사회주의가 됐으니까 그냥 체제 통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연방제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에도 정부의 논리 자체에도 모순이 있는 거예요. 대남 혁명을 한 다음에 연방제로 하려는 게 북한의 의도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대남 혁명을 이미 했는데 연방제를 할 이유가 없는 거고, 이런 서로 모순되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연방제가 뭔지를. 연방제는 적화통일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공부를 안 했는지 참 답답한데. 네네. 그래서 사실 대선에서 이러저러한 대선 공약들을 제시할 수 있는 거고, 이번 그러니까 작년 말에 있었던 18대 대선에서 진보당이 내세웠던 이 통일 방안이라는 것도 뭐냐면은 1단계가 이 코리아 위원회 통일 기구를 만들고 2단계에서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에 공존하는 시기, 그다음 3단계로 이 연방 정부를 구성하는 시기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제시했던 3단계 평화통일론을 약간 반 단계 정도 낮춰가지고 세분화한 단계 아니냐 이건. 그런 걸로 볼 수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연방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위헌이다. 우리 헌법에 어디에 평화통일의 조항은 있어도 연방제로 하면 안 되고 연합제로만 통일해야 된다는 조항이 헌법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통일 방안을 생각한 거는 굉장히 그 통일 방안과 관련해서 연방제 통일을 하는 것, 주장하는 것은 상상력의 범주로서 당연히 용인될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연방제 굉장히 흔해 빠진. 그렇죠. 전 세계에 연방제 예. 국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네네. 영국, 독일, 네. 뭐. 우리가 어지간히 알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 사랑에 맞이하는 미국도, 그렇죠. 예, 러시아도, 스위스도, 그리고 호주, 오스트리아, 많습니다. 뭐 인도, 아무거나 독일, 꽂으면 뭐 다 되는 예, 것 같은데요. 캐나다 이런 전부 연방제예요. 네. 근데 거기서 코리아 연방만 왜 상상력이 미치면 안 되는가? 라는 저는 거죠. 심지어는 97년도 선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회창 후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회창 후보가 97년도인지 2002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강소 네네. 연방제라는 것을 대선 공약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적이 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열받아갖고 차라리 한국 안에서도 연방제 해버리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 인사권이나 이런 거 전부 이제 영남 쪽으로 너무 치우치고 하다 보니까 영남 그 연방제로 하면서 나누자 이런 열받는 주장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네. 정부가 좋아하는 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며칠 전에 한 여론조사였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연방제 통일 방안을 찬성하는 국민이 40%더라고요. 뭐 가장 막강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깜짝 뭐 놀랐습니다. 녹화 통일이나 적화 통일에 합의하는 저는 국민들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녹화 통일이나 적화 통일에 합의하지 않으면 대체로는 낮은 단계 연방제든 높은 단계 연방제든 그건 뭐 모르겠고 아니면 국가 연합이든 이런 수준의 통일을 당연히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 세계 수십 개 국가가 이미 채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통일 얘기하면서 일국 양제 얘기하잖아요. 네. 예, 일국 양제는 봐줄 수 있는 당연한 얘기인데 왜 한국에서 코리아 연방을 꿈꾸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냐? 예. 라는 겁니다. 자, 강령 대충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가장 문제는 이거군요. 북이랑 똑같은 단어를 쓰지 마라. 네. 혹은 그거를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단어를 쓰지 마라.
그럼 뭐 불어라든가 박근혜 영어로 대통령처럼 어떻게 뭐 영어로 영어라든가 불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꼭 짚어보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몇 개 조항으로 돼 있냐면 47개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네네. 상당히 많아요. 다른 그 정당의 강령에 비해서 상당히 내용이 많은 편인데 네. 47개 조항으로 돼 있는 강령 중에서 몇 개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주장들이 들어있는 몇 개를 뽑아가지고 그것만 모아놓고 이거 봐라 북한하고 똑같은 정당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47개나 되는 것 중에서 뭐 솔직히 말해서 정당이면 다 좋은 말만 써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북한도 나라인데 헌법에 좋은 말만 다 써놨을 거고 네네. 겹치는 게 없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있지. 같은 말을 쓰고 있다고요. 네. 같은 말을 쓰고 있고 저는 단언컨대 북의 그 헌법이요. 북의 헌법과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일치하는 어휘수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일치하는 어휘수가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통합진보당이 종교 조직이다라고 주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성경하고 비교해도 아마 꽤 겹칠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뭐 하여튼 지금 이 법무부가 박근혜 정부가 자초한 이 일로 해서 북이 이런 가치와 이런 거를 지향한다라고 정상국가처럼 네. 예, 뭔가 이렇게 북한이 뭘 표명하고 있는지 헌법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공부를 하게 되는 국민들이 많다라는 거, 은근히 고무찬양 지금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활동 가운데 문제 삼은 것들이 또 있죠? 활동은 정말 황당한데 저는 네. 이걸 보고 기가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통합진보당은 강원 양면 전술에 따라 혁명의 준비기에는 혁명 역량을 축적하면서 반국가 활동 등 적화 혁명을 위한 환경 조성의 주력,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는 폭력, 아로 담당 이렇게 써놨어요. 비폭력, 공개조직 담당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아니니까 폭력은 등장한 적이 없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논리냐면요. 자, 이들은 폭력 혁명을 하려는 조직이다. 근데 폭력 혁명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시비 거냐면 폭력 행위를 안 하네? 이것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문제다. 라는 논리예요. 네. 그러니까 폭력을 안 쓰면 준비하고 있어서 문제고 폭력을 쓰면 폭력 썼으니까 문제고. 그러니까 바로 오늘 그 법사위에서 얘기했던 예방 차원의 조치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황당한 지금은 거죠. 결정적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폭력 얘기를 안 했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자신들의 상상에 기초한 지금 거예요. 네. 네. 진짜.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는 그 공포심 속에서 나왔다는 얘기인 거죠. 네. 자, 정부가 내놓은 주장, 이게 사실 법무부가 내놓은 보도자료를 저희가 분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이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길게 한국의 법무부가 이렇게 일 열심히 하는 곳이었어요. 논리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내고 이런 데인지 몰랐는데 그러게요. 진짜 한국의 일이 이렇게 없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도자료만 30페이지가 넘는 보도자료를 네네. 뿌렸습니다. 30페이지가 넘는 보도자료를 언론사마다 기자마다 뿌렸어요. 자, 정당 해산 말고 의원직 상실도 청구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의원직 상실이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물론 정당 지금 해산 관련해서도 헌법학자들 안에서 의견이 논란이 분분합니다. 많죠.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은 욕하려고 그랬어. 전문가들은이 아니라 네. 그 엉뚱한 얘기들 찍찍하고 있지만 이게 어쨌든 제대로 헌법을 공부한 사람들이나 민주주의 정당의 뭐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 역할이나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이건 뭐 불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원직 상실까지 이거는 갔어요. 네, 예. 법 규정이 없는 걸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네네.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논리를 어떻게 펼쳤냐면은 의원직 상실에 관련한 명문 규정이 없으나 정당이 위헌이니까 의원직을 상실시켜서 활동을 금지하는 게 그런 취지에 맞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회견에서 이제 그 브리핑 하는데 기자들이 질문했죠. 아니 이건 법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면 그게 곧 법의 효과를 지닌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유신 이상입니다, 확실히. 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2004년도에 그 한국공법학회라는 이제 연구기관인데 여기에 그 연구 영역을 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정당이 해산됐을 때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연구를 해봐라. 그래서 그 헌법재판연구 정당 해산 심판 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이제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당이 해산돼도 국회의원들은 하나하나가 헌법 기관인 것이고 이들은 국민들이 선택을 해서 뽑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해산과 의원직 상실은 별개이기 때문에 정당 해산의 정신에 비춰볼 때 의원직도 상실시켜야 된다라는 정부의 논리는 잘못됐다는 거죠. 네. 그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정당 활동 중단 가처분 신청도 했어요. 네. 네. 근데 이건 참 이제 황당한 건데 그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 이정희 그 진보당 대표가 이 가처분 신청한 건 그 지방선거를 노린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 이정희 대표의 개인 생각이 아니라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네. 보도자료에 뭐라 나왔냐면 뭐라고 했냐? 가처분. 내년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한 위헌적 세력의 확산 시도, 정부 보조금 수령을 통한 위헌적 활동 강화 차단할 필요. 그래서 지방선거 못 나오게 하겠다. 그것 네. 때문에 가처분 신청한다라고 대놓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네. 지방선거 못 나가게 하고 당이 돈 쓰는 것도 맞겠다. 네. 이런 건데 사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요즘 보면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예, 댓글 달고 댓글 알바들 다- 예. 한 달에 280만 원씩 줬다는데. 네네. 근데 약소하게 준 셈이죠? 그리고 알바비가 그만큼 네. 들어갔으면 정직원들은 진짜 엄청 그리고 챙겼겠어요. 국정원 직원들 지금 재판 받는데 변호사비도 네. 국정원 예산으로 다 주고 있고. 조직적으로 하지 않은 일에 국민들이 그러잖아요. 조직적으로 하지 않은 일이고 개인적인 일이랬는데 도대체 변호사비는 왜 국가가 되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세금 내는 게 아까워진 상황인데 이 가처분 신청의 문제는 뭐냐면은 네. 일단 이 정당 해산 청구를 하는 근거가 아직 재판도 제대로 시작도 안 한 그 내란 음모 사건에 기초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놓고 그것조차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빨리 정당 활동 못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뭐 이건 카드를 미리 땡겨서 그 현금 서비스 받는 수준을 넘어서 현금 서비스 받는 걸 또 땡겨서 서비스를 받는 네네.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1초라도 못 기다리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은 정당 보조금이 올해 11월 15일 날 나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15일 전에 처분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네. 지금 하루가 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황당한 거죠. 그러면 한 나라의 정당 하나가 지금 활동을 중단당하는 강제로 활동을 중단당하는 이 초유의 사태가 며칠 만에 결정이 돼야 된다는 네. 그런 논리인 거죠 지금. 그래서 오늘 기사에도 계속 그렇게 나왔어요. 오늘 그래서 이게 올라갔나 이러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든 빨리 손발을 묶어버리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정부의 논리도 좀 분석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정말 뭐 유신 이상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했던 것처럼 정당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단체들, 시민사회 예. 단체도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 법을 지금 새누리당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가스통 일베 단체, 일베 그 흡사한 유사 단체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정부 보조금 몰아주고 싶은 네네. 거겠죠. 그런데 빼놓고는 지금 다 깨버리겠다 네. 이런 거고요. 예. 다카키 마사오 시절이 어땠는지 지금은 뭐 피부로 역력히 느껴지는 과정인 아우, 것 예. 같아요. 자, 과거 공안 검사들이 하던 이 공소장을 거의 총망라한 수준으로 지금 네. 예, 나왔습니다. 보도 자료가. 근데 이게 참 보도자료를 보면서 저는 약간 좀 의아했던 게 있는데 네. 제가 이걸 쭉 분석을 하다 보니까 뭐가 네. 안 맞는 게 있어요. 네네. 번호가 안 맞아요. 네. 가, 나, 다 1, 3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게 만들었는지 조잡하게 만들었는지 티가 딱 나는 거죠. 작년에 그 통합진보당 조준호 보고서가 네, 주준호 연상되죠. 보고서도 번호가 안 맞지 네, 않습니까? 페이지 안 맞고 막. 네네. 근데 이거 보니까 아니 이런 걸 어떻게 틀릴 수가 있지? 가, 나, 다 하다가 갑자기 다시 라가 나와야 되는데 다가 나오고 네. 가나다 라 했다가 마가 나와야 되는데 다가 나오고 뭐 한국어에 대통령 따라서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건지 예. 모르겠는데 아무튼 과거 이제 그 공안 사건 제가 공안 사건을 많이 맡아봐가지고 네, 제가 변호사로 맡으셨죠? 맡은 게 아니라 네.
많이 담당자였는데 네. 공안 사건 보면 공안 검사들의 공소장이 딱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발표했던 글에 엄청나게 많은 글들인데 그 중에서 몇 개 단어 딱 추려가지고 북한에도 이런 단어 쓰더라. 그러니까 북한의 논리다. 네. 북한이 주장하고 똑같다. 이적행위다. 국가안법 네. 위반이다. 이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이 그동안 이렇게 통합진보당 아까 강령이 뭐 47개라고 했는데 작년 대선 자료집 보면 저도 기절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관여를 했지만 네.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개 뽑아가지고 이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쳐버리는데 정말 성경책을 펼쳐놓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식의 허술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의 정당을 없애겠다는 건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정당은 국민들이 엄연히 선택할 수 있고 국민들에 의해서 해산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나서가지고 특히 진보당이 지금 정부의 어떤 지난 과거의 대선 부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데 그런 정당을 탄압한다는 거는 이건 독재로 가겠다. 노골적으로 그냥 드러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탄압받는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네. 그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기 좀 전에 네. 도대체 왜 이런 사건이 나왔는가잖아요. 지금 뭐 말씀 네. 중에도 나왔지만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지 부정선거 계속 일파만파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촛불이 국가 망신을 지금 번지고 시키고 있고 하여튼 언론마다 다 그걸 다루고 있더라고요. 댓글 네. 관련해서 이걸 당연히 덮으려고 한 거겠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얘네가 조급증 있잖아요. 전 통합진보당을 그냥 둔다고 통합진보당이 지금 조만간에 정부를 전복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능력을 하기에는 지금 몇 년간 굉장히 다쳤잖아요. 많이 상처 입고 뭐 이렇게 힘든 상황이죠. 힘든 상황인데 통합진보당을 빨리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조급증은 어디서 말미암은 것인가 이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잘 봐야 네. 되는 거고요. 네. 일단 이제 저는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지난 재보궐선거 며칠 전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 화성에 출마했던 홍성교 대변인이죠. 8% 넘게 나왔어요. 네. 아마 정부나 새누리당이나 뭐 공안기관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통합진보당에서 이 정도로 통합진보당을 때렸는데 네. 통합진보당 지금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정당인데 국민들이 누구 찍어주겠나. 네. 근데 8% 넘게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충격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바로 연합 같은 데서는 뭐라고 했냐면 냉랭한 민심 재확인 이러면서 바로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별로 냉랭한 민심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희 그렇지 않습니까? 통합진보당 5%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3%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을 원망하거나 이러지 않죠. 그러지 않을 건데 8% 받았는데 냉랭한 민심 재확인 딱 이러면서 딱 하고 또 여타 다른 당에서는 그가 화성 토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 거다. 그러니까 당에 대한 지지는 아니다라고 일부러 폄하하는 이건 뭐냐면 폄하 논리를 찾아야만 하는 그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게 뭐 야권 안에서도 이런 식의 평가가 나온 정도라면 정부나 이 통합진보당 죽이기에 앞장섰던 정부 기관들은 정말 까무러칠 정도의 이건 가만히 놔두면 이 정도로 탄압을 하면 죽을 줄 알았더니 국민들이 전혀 호응을 안 해주더라. 국민들이 오히려 막 지켜주려고 하더라. 그죠. 어지간한 당이면 이 정도 탄압했으면 벌써 사분오열되고 찢어지고 죽었을 텐데 1야당이라도 그럴 텐데 얘네들은 아주 우습게 봤는데 안 그렇더라 이런 게 있나. 근데 도대체 왜 진보당을 그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냐. 저는 두려움이 있다고 봐요. 통합진보당이 사실 지금 뭐 집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대선 나가가지고 대통령이 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아주 낮은 거잖아요. 국회 뭐 지금 아직 그러니까 단체 교섭권조차 없는 원내 교섭단체도 되지 못하는 수준인데 왜 그렇게 진보당을 못 죽여서 안달인 것인가. 상당히 두려움이 있다. 뭐가 두려운 거냐면 지금의 국내 정치 질서, 사회 질서의 변화,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이제 한반도와 전 세계의 어떤 변화. 미국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미국 경제가 지금
엄청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셧다운되고. 네. 근데 이들의 이제 이들 지지 기반이 뭡니까? 항상 말끝마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미국 같은 강대국에 빌붙어 우리가 뭐 살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 북한이 쳐들어오면 뭐 며칠 전에도 그 국방부에서 그랬잖아요. 북한과 1대1로 붙으면 우리가 진다. 국방비는 44배나 많이 쓰는데 진다.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미국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은데 미국이 흔들리니까 불안한 거죠. 미국이 흔들리니까 불안한 거고. 이런 이제 심리 속에서 자신들을 눈을 거스리는 조금이라도 눈을 거스리는 세력들을 남겨놨다가 불씨를 남겨놨다가 이게 또 대선 문제가 언제 또 갑자기 3.15 부정선거 이후에 뭐 터진 것처럼 막 터질지 알 수 없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 진짜 유신 독재 뭐 군사 독재로 돌아가는 거냐라는 비난을 받는 한이 있어도 극단적인 이런 조치들을 취해서 국민들의 입을 딱 막고 조금이라도 불씨를 다 제거해 버리려는 그런 이제 의도에서 시작된 일이 아닐까 이렇게 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거는 뭐 국민들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것보다는요,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거는 자신들의 기반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사상 누각인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자각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야권에 대한, 그리고 진보 진영에 대한 총체적인 탄압,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네. 그래서 이 본질을 잘 보면 저희가 싸울 힘이 또 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이들이 지금 진짜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쳐줘야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건 국민들이 나서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보당을 지지하는 뭐 진보당 당원들과 지지자들만 뭐 싸우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보당 다음은 민주당이라는 게 뻔한 수순입니다. 지금 진보당 이 사건 딱 터지면서 문재인 후보 그 전 후보 지금 의원이죠. 민주당 그 문재인 의원이 검찰 소환돼서 9시간이나 조사를 받고 왔어요. 그거 보면 딱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 다음 순서는 여기구나. 그러면 그 진보당 해산시키고 민주당 뭐 해산까지는 안 가겠지만 부분적으로 탄압해가지고 강경파 뭐 탄압해서 말 잘 듣는 애들만 남겨놓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그냥 유신 독재가 그냥 그대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건 국민들이 나서서 막아야 된다. 이게 마치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2004년도였죠. 그 탄핵 정국. 네. 탄핵 정국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켰을 때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만 나가서 투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설사 뭐 호감이 없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함부로 없애느냐. 그건 용납 못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이 모였던 거 아닙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고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는 정당을 왜 정부가 나서가지고 앞장서가지고 정당을 마음대로 쥐고 펴고 없애려고 하느냐. 이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다. 이건 막아야 된다. 이걸 막지 못하면 앞으로 줄줄이 후퇴하는 거고 이제 뭐 군사 독재로 유신 독재로 가는 건 뭐 시간 문제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작년에 뭐 대선 후보로 TV 토론에 이렇게 한 화면에 나왔던 사람들 세 명, 네. 3명, 한 명은 부정선거 시비에 네. 올라와 있고 두 분은 검찰 소환을 당하거나 아니면 정당 해산 이게 들어가 있는 이 지금 상황, 이게 그 3명이 지금 서 있는 이 상황이 한국 민주주의 지금 현황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싸우는 수밖에 없죠. 네. 네, 저는 민주주의 누가 안 지켜줍니다. 네네, 그날 이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한 그 당일날 통합진보당에서 천막을 치기 위해서 이 시청 광장에 네. 치기 위해서 막 정당 연설을 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뭐 난입해서 거의 정치 깡패가 보여주던 유신 시절 정치 깡패가 보여주던 것들을 다 보여주지 않았을까. 자유당 많이 다치고 시절에. 또 연행되고 그랬죠. 네, 4명의 당원이 연행되고 했는데요. 정당 연설에는 합법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벌써 무슨 이게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고 판단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당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건가 이거 참. 네네.
이 광장의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면 이 폭압적인 탄압을 할 거예요. 네. 예. 그렇지만 이제 당원들이 침량으로 노숙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노숙하고 지금 의원들이 지방 의원들까지 삭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더 광장으로 많이 나오시고 지도를 하고 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당의 지도부가 튼튼한 지도부로 또 서서 함께 이제 민주주의 지키는데 최전선에 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폭압적인 탄압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폭압적인 탄압의 그 기본은 이들이 서 있는 곳이 불안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밀리고 있는 수세에 처해진 것은 저들이다. 이런 짓까지 하는 저들이 얼마나 지금 위기에 몰려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는가. 이 위기에 좀 더 나를 세워서 쳐야 된다. 그래야 한국의 민주주의, 헌법 지켜내고 진짜 헌법을 위반하는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정당을 이번 판에 해산을 시켜야 된다. 국민의 힘으로. 그렇죠. 예,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